1400년 전 어떤 왕국의 최후의 모습. 또는 누명을 쓴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굉장히 이 길이의 칼을 쓴 나라는 바로 이거는 바로 둘의 첫 만남이 아주 안 좋았다.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까칠이었어요. 자기보다 강하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까칠했어요. 너무 예쁜데? 이거 봄을 이렇게 막 갖고 와도 되는 건가요? 어머머머머. 이게 바둑판이에요. 아하. 너무 예쁜데요? 생각보다 되게 화려해요. 이 보물, 이 네. 바둑판의 이름은 목화자단기국. 목화 자단기구. 예, 무려 삼국시대. 삼국시대. 1400년 전이니까. 네, 1400년 전. 1400년 전. 1400년 전. 우와. 근데 궁금한 게요. 1400년이나 된 유물이 이렇게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던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바둑판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14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제 좀 신기한 건데 네. 반대편에서 뭐냐면 이 나무의 재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단나무인데 스리랑카산이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스리랑카산 자단목 중에는 뭐 정말 10년에 1cm 자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밀도가 있게 아주 오랜 시간 자라는 명품 나무들이 아, 있대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사실 네.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복원품입니다. 복원품. 예, 이 복원품인데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 보물, 네. 이 바둑판의 실물은 공개가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창원이라고 쇼쇼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황실 보물 보관소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공개도 안 하고 공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잠깐 공개하고. 근데 이 바둑판은 공개될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요? 왜요? 이렇게 정밀하고 멋진 보물 바둑판을 만들어낼 정도의 예술성, 기술, 국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다른 그런데 데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놀라운 힌트가 이 바둑판 자체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다고요? 이걸 화점이라고 한다고. 화죠? 예, 화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1000원이라고 하는 화점. 17개인 것 같은데? 그렇죠. 17개. 화점이 17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되죠. 지금 왜요? 현대 바둑판은 사실 화점이 17개 있지 않아요.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어요. 9개? 지금 현대 바둑판에서는 9개인데 17개. 이 17개의 바둑돌을 다 두고 바둑을 뒀을까? 근데 그렇게 두는 바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우리의 고유의 바둑인 순장 바둑. 한국에서는 양쪽이 흑백이 실력 네. 차이가 없더라도 17돌을 다 화점에 깔아두고 그다음부터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바둑판을 만들면 당연히 화점을 17개를 만들겠죠. 네. 근데 이 목화 자단기국에는 화점이 17개다. 이거 그러면 한반도에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이 보물 바둑판과 바둑알 네. 이것과 관련된 문서 중에 우리가 너무나 알 법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 법한 네,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황실창고 쇼쇼인에는 국가진보장이라는 문서가 존재하는데 진보장. 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문서에. 의자. 오르의 사랑자. 의자왕인가요? 백제 의자왕이 네. 적칠 관목 주자를 내 대신에게 주었다. 백제 의자왕이요? 예. 네네네. 누구도 백제 의자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게 되면 이제 바둑알과 이제 그 바둑통을 줬다라는 기록인데 바둑알 바둑통이 준 사람이 의자왕이면 당연히 바둑판도 의자왕이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물 바둑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와. 왜? 어떻게?
의자왕은 이 목화 자단 기국을 일본의 내대신에게 선물로 주었을까? 두구둥. 이게 1400년 전 기준으로는 진짜 초호화 물건이었을 거잖아요. 어떤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의 국력의 어떤 총집합인데 강력한 인상이 남기를 원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정도로 높게 생각해. 나 이렇게 잘 나가. 왕이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국력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딜 보내야 되는데 좀 예산을 모아달라. 특별 예산을 승인해달라. 국제 정세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 한심을 좀 살 필요가 있다. 아, 네. 자 로비, 이거를 로비 그래서 왜 내대신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왕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닌가. 중요한 건 이게 의자왕 때라는 거죠. 의자왕. 의장이 지금 우리 느낌으로는 좀 국력 그 재산 이제 좀 펑펑 쓴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미지. 그 유명한 삼천궁녀. 네, 그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암군의 대명사. 삼천궁녀하면 최근에 삼천궁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왔냐. 아니, 유언비어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3,000명이 뛰어내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뛰어든다고 그렇게 쉽게 죽을 공간도 아니고.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기 때문에 후대에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천궁녀라고 하는 예전에 도대체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오류들이 같이 덧붙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세간에 그냥 전해지죠. 의자왕이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특별한 근거가 있는 양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잘못 인식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삼국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8년에 당 태종이 비단 3,000피를 내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 줄 뭐라 하느냐, 왕이 궁녀들과 함께 큰 못에다가 배를 띄웠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걸 충격구만 그 기록. 너무 그렇지. 드문. 그게 아마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삼천궁녀가 뛰어들어서 죽었다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 말기로 가도 궁녀가 몇백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궁녀의 숫자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천 궁녀가 안 되는군요. 더 우선.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 어떤 사료에도 궁녀가 몇 명이다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름이 삼천일 수 있죠. 국녀. 삼천이가 야 진짜 혀를 내두르는. 크게 보면 이 동서양 모두 역사 기록은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의 의자왕은 멸망한 국가의 군주이기 때문에 그런 승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아마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이 대단히 좀 못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의자왕은 약간 그렇게 들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람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큰 게 터지면 납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해요. 갑자기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승리를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왜 백제가 망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거고, 그거를 의자왕 탓으로 돌리는 건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역사를 볼 때 웹툰 작가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보는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느낀 인상은 어땠냐면 의자왕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네. 일단 의자왕은 백제 무왕의 첫째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세자 책봉을 40살에 받아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아마 그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야 아직도 왕자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마치 예. 그 영국의 그 왕세자 같이 야 너 아직도 40살까지도 왕세자를 못 받았으면 주변에서 다들 그럼 약간 의자왕 안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의자왕의 계모, 그러니까 새엄마 네. 이쪽은 진짜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대성팔족 가문의 사택 왕후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40이 될 때까지 왕세자 책봉을 못 받았는데 계모를 통해서 동생들은 계속 태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생들이 나를 제치고 왕세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남에게 들키지 않고 왕판 관리를 정말 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은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의자왕에 대해서 해동증자라고 딱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해동증자. 바다 건너에 훌륭한 성인이 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망나니인 건 분명히 아니다. 그 40살까지 세자로 지낼 정도라면 당연히 그런 수준을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심지어 거기서 그냥 단순히 인내심이 많다, 참을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평판 관리, 즉 정치적인 평판도 관리를 잘했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이유가 있어요. 모계 쪽 사람이 변변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위에 올랐잖아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네. 바로 발톱을 뺍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모, 아까 얘기했던 그 사택왕후. 사택왕후, 그가 죽자마자 네. 기다렸다는 듯이 계모 쪽 라인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싹 다 정리해버려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그 계모도 죽기 전에 야 의자야 나 죽어도 동생들 잘 돌봐줄 거지 저 신하들 잘 보살필 거지 하면 오버코스. 또 한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너무 어떤 이 재밌다. 사람의 감각, 어떤 네. 수일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644년에 백제가 한번 치욕을 당해요. 신라한테. 김유신이 백제의 성을 7개를 탈출을 합니다. 한 개도 아니고 7개를. 당시에 성 7개면은 공성전 7번을 벌여가지고 탈출을 했다는 건데 와. 진짜 모욕이기도 모욕이거니와 털었구나, 타격도 완전. 정말 털은 거죠. 네. 털었는데 바로 반격 안 해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느라고 그 신라에서 이제 군대를 징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여건이 맞아지니까 그때 공격을 합니다. 다시 그 성 7개 그냥 순식간에 빼앗아 와요. 이런 거 보면은 적어도 뭐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릴 어떤 자기 통제력 이런 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만성적인 상황,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만성적인 상황이라고 네. 하면은 왜냐면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관산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고되게 당하고. 상황이 잡혀서 죽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신라랑 백제가 원한 관계가 되게 되고 일본 서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 측 사서나 중국 측 사서만 많이 검토했었어요. 왜냐면 일본 서기는 신화적 내용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인정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또 일본 서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다라는 걸 지금은 인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이제 백제 성왕의 머리를 참수하고 참수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밟고 지나다니는 이제 북청계단 아래다 이제 묻어뒀다. 고통스럽겠다. 그렇죠. 백제 왕이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백제인들한테 계속 이제 분노를 자아내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두 나라 간의 이제 싸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그 부여씨 가문 입장에서는 뭐 나라 떠나서 우리 아버지 목을 잘라가지고 있을 수 정말 없는. 큰 망신을 준 그 적.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뭐 그렇죠. 끔찍하다. 백제랑 신라가 이렇게 그냥 서로
보통 미워한 게 아니라 완전 원한 관계. 원한 관. 근데 이 중에 한 나라인 백제가 네. 갑자기 일본에 이 정도로 귀향을 보냈다는 게 그쵸.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바로 이 바둑판을 받은 사람, 네. 이 사람이 굉장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어요. 645년에 벌어졌던 국제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국제살인 사건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심 작가님이 얘기했던 일본석이라고 일본석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때는 645년 6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나라 일본의 아스카궁에 큰 행사가 하나 열려요. 한반도에서 사신이 찾아오는 바람에 천황과 황자들은 물론이고 일본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거예요. 환영만찬. 환영만찬 같은 거지. 물론 그 행사에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고 세도가 소가노 이루카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루카가 딱 온 거야. 아, 또 뭐 왔어? 누구? 다 계시네. 이러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이 이 소가노 이루카 앞을 딱 가로막게 됩니다. 만찬장 앞에서. 오늘은 외국에서 온 사신도 있고 천황까지 계시는데 칼을 빼고 가시죠. 늘 품속에 지니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딱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순간 덜커덩 대극전을 둘러싼 12개 문이 일제히 닫히고 입구가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쇄된 대극전 안에서 그날의 행사가 시작됐는데 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묘한 거예요. 사만의 사신이 이제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지 막 읽어줄 거 아니야. 네네네. 예, 저거 여기서 요번에 가져오신 선물은 이런 거입니다. 라고 하는데 신하의 목소리가 막 너무 떨려. 막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손도 덜덜덜 떨어. 그래서 보다 못한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봐, 당신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건가? 천황폐하가 가까이 있다 보니 황궁에서 땀이 흐릅니다. 뭐 이런.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신호음 같은 야! 하는 외침이 들리더니 대극전 옆에서 왕자가 칼을 빼들고 달려와서 소가노 이루카를 망설이지 않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에도 시대 때 한참 뒤죠. 네. 탄진 신사에 재현한 그림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을사의 변인데 한번 보시죠. 아, 이건가요? 네. 이게 국제살인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 잘린 거 이제 우리 거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네요. 그렇죠. 블러 처리가 돼 네. 있네요. 제일 위쪽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천황, 두 번째 여성 천황이에요. 아, 그래. 머리가 길구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아, 팔을 여자. 들고 목을 베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황자. 네. 아, 여기. 네. 그리고 황자 옆에 활로 무장한 채 여기. 함께 거사를 치르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서 있는 네. 그 사람이 공범자였는데 네. 그 공범자의 이름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바로 의자왕에게 목화 자단기국의 바둑알이 들어간 서랍장을 선물 받은 일본의 내대신이고 아. 3명의 천황을 모셨던 명신이죠. 네. 네, 그게 바로 가마타리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네, 하면 너무 궁금해요. 누군가가 이 소가노 이루카가 암살당하는 걸 보고 놀래서 뛰어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야. 한인이 죽였다. 한인이 죽였다 아니잖아요. 두구둥.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해당한 소가노 이루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가노 이루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불멸일 줄 알았던 친백제계 성향의 외에게 외교 노선을 바꿔야 한다. 과메기 먹자. 과메기도 먹고 굴비도 먹지만 과메기도 먹고 때때로 힘들면 고구려에 가서 말도 사오자. 그러니까 다변화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신라가 이때 엄청 왜 접근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명의 교류가 백제 위주로 많이 넘어갔던 게 일반적이었다면 노선이 다분화가 되면서 백제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을사의 변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마치 의자왕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소가노 이루카가 제거됐고 그러면 이 황자 가마타리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했냐. 일본 조정의 친신라계 귀족들을 처단을 하고 완벽하게 친백제 일변도로 외교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실제 역사에서 그 목화 자단 기국이 어떻게 쓰였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백제가 망합니다. 네. 망하고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요. 근데 백제 부흥 운동은 일어나요. 백제 부흥 운동을 제일 크게 도와주는 게 왜예요. 왜? 근데 네,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면은 당시에 배에다가 군사를 치러가지고 백제로 보내는데 네, 배는 3,000척이고 27,000명입니다. 그냥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요. 그냥 나라 기둥을 뽑아가지고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단순하게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라 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갑시다. 이 정도가 있어야지 가는 정말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다 같이 백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일본의 외교 정책을 다변화하려는 그 권력자를 암살케 한 네. 대신에게 의자왕은 이 비싸고 신비롭고 놀라운 바둑판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본 자체의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혀진 정치는 백제가 패망한 뒤에도 백제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까지는 핵심인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뭐일지 되게 궁금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자, 와,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정말하다. 사실은 이 검은 네. 실제 우리나라 보물 671호로 그 지정되어 있는 유물을 네. 도검 장인이 재현한 거예요. 재현품이군요.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진품 사진을 보시면 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겁니다. 두구둥. 이 검은 네. 사실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검이에요.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검인데 네. 과연 누구의 검일까요? 이 검의 주인은 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홍위 장군 곽재우. 박재우 장검의 이 검은 약간 좀 제가 볼 때 길어 보이거든요. 오, 바로 아시네요. 그 조선반도의 길이가 네. 이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50cm 조금 넘는다고. 50cm면 한 이 정도 네,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칼은 사실은 70cm가 넘거든요. 이 정도 길이의 칼을 쓰던 나라는 따로 있었죠. 이 길이의 칼을 쓰는 나라는 바로 일본, 외였어요, 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형편 같아요.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적과 싸우다가 칼을 노획해서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득템이 또 이제 다른 편에서는 득템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칼을 만들어서 활용했다. 제작템. 이 진지한 이야기가 득템과 제작템으로. 근데 검이나 칼 같은 무기도 사실 우리한테도 있었잖아요. 그 곽재우 장군도 약간 전리품식으로 일본도로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곽재우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뭘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대표적인 일화로 곽재우 장군이 네. 34살의 과거에서 차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서 차석을 그러니까 수능도 어렵지만 네.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균 합격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요 나이 때 이제 된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그게 차석이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전국 2등한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 2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특별한 인재라고 좀 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차석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합격이 취소됩니다. 왜요? 선조가 취소해버려. 선조가요? 네.
어쨌든 간에 합격을 했는데 그 글의 내용에 뭔가가 선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이제 취소, 번복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둘의 첫 만남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합격이 취소된 거야.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 거고 경복궁 앞에 가가지고 저기 일인 시위해야 시위하고. 된단 말이야. 가처분 소송 내고. 박재우의 선택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쓴 답안이 왕의 마음에 안 들었다. 만약 그래서 떨어진 거라면 다음번에 다시 치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선조 꽤 괜찮다고 생각해 왔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곽재우 장군은 두 번 다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단호박이네요. 아, 단호박.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왕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만나본 적 없는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일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곽재우 장군은 일종의 까칠이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까칠했냐? 자기보다 강하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까칠했어요. 아 강강약약이구나. 그렇죠. 그것도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곽재우라는 인물의 신념. 이런 캐릭터는 되게 자기 원칙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구나. 헤딩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죠. 일단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때 차석이 됐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나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영역인데. 추론을 하는 건 뭐냐면 네네. 그 이후에 임진왜란 도중에 네. 계속 곽재우랑 네. 선조가 사이가 나쁜데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필요한데 마음에 안 들고 곽재우 입장에서도 선조를 무시하고 활동할 수는 없고 내가 매출을 잘 내는데 자꾸 대드는 거지. 자, 근데 이게 다 전쟁 전의 상황이고, 자, 이러다가 1592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이 쳐들어오죠. 네. 700척의 함대와 18,700명의 대군을 데리고 부산에 와서 그냥 뭐 부산 진성 반나절 만에 그냥 거의 통과하듯이 무너뜨리고 동래성으로 가죠. 그 기세대로 그냥 북진합니다, 왜군은. 왜군의 진격 속도가 부산에서 한양까지 21일. 싸우면서 가는데. 싸우면서 가는. 20일. 아 그냥 걸어가는 거랑 네, 쭉 가는 거군요. 갔네. 의미 있는 전투 저지를 못한 거예요. 네. 한양을 가서도 진짜 참 부끄럽고 한심한 광경이 네. 펼쳐집니다. 이제 경복궁에 네. 이제 수도의 도성을 갔는데 여기는 뭔가 좀 가면은 뭔가 좀 전투가 벌어지겠거니 근데 한 나라의 수도니까. 한 나라의 수도니까 했는데. 했는데 갔는데 그냥 열려 있어. 아무도 텅텅 비어. 아무도 텅텅 비어. 그냥 비었어. 선조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저기 오기도 전에 지금 선조가 도망을 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선조가 한양을 떠날 때도 되게 대신들 중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도망간다는 건 그 순간 전쟁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합니다, 선조가.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그래놓고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새벽이었는데 짐을 싸서 먼저 그냥 몰래 빠져나왔어. 아, 몰래. 안 간다고 하고요? 안 간다고 하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좀 선조의 캐릭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조가 바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을 텐데 똑똑한 사람. 네. 되게 선조가 똑똑했다고요? 네. 정말 똑똑한데 아니 근데 왜 말하자면 그랬어? 교활하고 부활해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교활하면 더 교활하게 했었어야지 전투를. 지금 이게 약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조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잔머리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싸움을 보아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내가 명나라 군사를 데려올게. 명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자기는 여기에 있고서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시작하는 왜 거예요. 굳이 내가 이제 가야 돼? 선조의 논리는 네. 왕인 내가 직접 가서 부탁을 해야 더 잘 지원을 해줄 것이다. 정치적 비겁한 무게감이- 변명이십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니까. 처음에 선조가 외적의 손에 죽느니 어버이의 나라에 가서 죽겠다. 어머나. 아까 이제 어버이라고요? 그 선조 씨의 어머나. 하성군 씨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냥 묻는 거야.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저도 물어본 거야. 저도 그럴 수 하성군 왜 그랬어? 좋아. 이렇게 간다면 내가 선조 편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뭐가 있냐?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왕이 곧 왕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왕이 잡히면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선조는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 어허. 이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가 말하면서도 좀 그때 당시에 선조가 도망치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선조가 하루에 많게는 140리를 가요. 그러니까 54km 정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리, 40km 정도를 갔으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잡히는 순간 전쟁이 끝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왕은 선조는 편안하게 이제 한양을 떠날 수 있었나요? 한양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떠날 때 막 류성룡 같은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윤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인 거죠. 백성들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너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고 경복궁이 다 불에 탔는데 이 경복궁이 선조가 떠난 자리에서 허탈감과 실망 때문에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것도 그거 맞아요? 그 일본군한테 오히려 백성들이 저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게 막 표시도 해놓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록에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막 전하 어디 가시나이까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열받으니까 막 화를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 불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막 낙서도 해놓고 악플 다는 거죠, 악플. 저쪽으로 갔다. 악플. 그러네요. 참 어려워. 이 정도 비유도 되게 이렇게 당황나시는 거 작가들에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악플.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나라냐 이 소리가 나와요. 진짜 뭐 왕이고 뭐 왕자고 뭐 장수. 그 당시 선조가 약간 심리학도 입장에서 보면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에 맞춰서 신념을 바꾸는 경우를 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조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지부조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내가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야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건 아닐까?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왕인 내가 살아야지 이게 전쟁이 안 끝난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합리화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도 하게 돼요. 상식인으로서는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근데 해석을 해볼까. 모두가 다 그랬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이 하필 그때 왕이었냐는 거죠. 그렇죠. 조선에도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그게 그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숫자 차이는 없었어요. 당시에 왜군 병력이 한 16만이고 조선 병력이 13만 5천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보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그 병사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전란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던 병사들이 이 조선으로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병사들 개개인의 퀄리티 차이, 훈련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조총을 보고를 받았대요. 어.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에 2년 전 시기나요? 대마도에서 사신이 와서 선조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조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한번 쏴봐라. 시연을 했더니 총에 이제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타들어가면 총알이 발사되니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활성화는 되겠네 뭐 그냥 이러고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계속 전국 전쟁 중이었잖아요. 뭘 개발하냐? 이 조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전술로 개발해냅니다. 그러니까 조총이 한 열이 아니라 두 열, 세 열입니다. 한 번 전열이 쏘면 그들이 뒤로 빠지는 동안에 두 번째 준비된 열이 쏘고 세 번째 열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열 뒤로 간 열이 다시 장전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총병의 진열인데 이들이 이걸 하는 동안 상대방 전열이 움직일 수가 없죠.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곽재우 장군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어떤?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으로 가더니 네.
무덤에 봉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볼록하게 그걸 있죠. 팽팽하게 깎아버려요. 아 그래요? 무슨 미친 짓이냐? 그때 이게 뭐냐? 곽재우 장관의 결심이었던 거야. 의병장으로 나설 결심? 추후 왜군들이 보복을 해서 야, 얘 의병장 했던 거니까 봉분 다 파헤쳐가지고 조상들에게 모욕을 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를 찾지 못하게 봉분을 깎아버렸다는 거야. 아 셔터를 내린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고 자란 외갓댁이 의령군인데 의령군 세간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에 북을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북을 쳐요.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의병이 조직된 거지. 되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그렇게 또 말빨이 좋으셨다네. 잘생겼어. 저기 요즘 같으면 막 동네에서 웅변학원 원장님하고 그랬던 거야. 말빨이 워낙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니네 가족들 다 죽을 거고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뭐 이러면서 일단 그 자신의 노비 10명을 데리고 의병단을 꾸려요. 근데 왜군에 비하면 의병들은 그 전력 면에서 진짜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게릴라로 시작을 했겠죠. 그치. 네, 전투들 조금 이겨가면서 조금씩 군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때 경상도를 점령한 왜군들이 전라도 가면 전라도 곡창지대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당시에 쌀 생산량이 높지 않았거든요. 네. 몇백 년은 전쟁만 했는데 쌀 생산량이 그렇지. 높겠어? 근데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선 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켜야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네, 바로 이때 곽재우 의병의 인원이 50명이었대. 그 아까 전에 조직했다는 그 50명. 반면에 왜군의 인원이 2,000명이었대.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를 향해서 막 야, 쌀 가지러 가자 뭐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남강 앞까지 도달을 했대요. 네. 왜군 장수가 야 내일은 우리가 저 남강을 건너갈 거야. 좋은 길 좀 알아놔. 그래서 선봉대들이 좀 얕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나 봐요. 네. 그리고 갔는데 바로 이 동네 지형의 빠삭한 의병들이 쓱 와서 팻말을 질퍽한데 건너가기 힘든 데로 슬쩍 밤에 바꿔. 아 맵을 바꿔놔요. 그 다음날 이제 막 갔는데 뭐야 니들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했어 하는 순간 이 50명이 2,000명을 공격을 하면서 네, 근데 그때 바로 곽재우 장군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빨간 도포를 들고 나타나서 말을 타고 그냥 왜군을 무찔러버리는. 그래서 홍희 장군이 거기서 홍희 장군이 이제 됐군요. 50대 근데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었어요? 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굵은 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옷을 해서 입으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여튼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로 계속 홍의를 입고 다닌 것만큼 좀 분명했던 건 맞는 거죠. 그 곽재우의 네. 이 명검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임진왜란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네.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전투를 보면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릴라전이나 유격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네. 커지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고르는 와중에 네. 일본군의 어떤 일본도를 이렇게 노획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써보니 좋네. 이 집 칼 맛집이네. 처음엔 아마도 집에 있는 낫 같은 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낫보단 이게 난데? 뭐 이러면서 창도 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왜군의 무기를 모아서 쓴 게 아닐까. 네. 그냥 이제 제가 멋대로 상상해 보기는요. 네. 그냥 이제 이분이 선비는 선비인데 굉장히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인 것 같다. 여태까지 조선에서 쓰던 스타일이든 일본에서 쓰던 스타일이든 그건 상관없이 난 이런 칼을 원해라고 해서 그 칼을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곽재우 장군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적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막 적의 머리를 베었다. 내가 뱄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의 목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싸움.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에는 네. 절대로 부하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는 같이 죽자고 하는 상사가 제일 그러니까 싫어요. 되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선조의 미움을 샀다고 하고요.
그 자기를 믿고 함께 준 부하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고생도 많고 공도 많았는데 나라에서 보상은 없었나요? 임진왜란도 1598년에 끝났고 그래서 선조가 공식 책봉 논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예를 기려주는 작업인 거죠. 책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과정들. 근데 이 공신 책봉 과정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톤이 진짜 이걸 기록한 사관이 보기에 야 이번 책봉은 거의 비웃음감이야. 야 우리 이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이렇게 공신을 책봉한 적은 없어. 거의 그냥 사관이 기록을 하면서 야 우리 왕이 진짜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순신, 뭐 네. 곽재우 이런 권율 뭐 이런 사람 다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선조가 생각했던 게 선조가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약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기억해 줄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공신을 책봉을 해주냐면 네. 본인이 이제 한양에서부터 평양 의주까지 파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자기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줬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 거니까 아까 같은 이제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공신 책봉을 한 다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다시 공신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게 많이 해줘요. 몇 명이나 해줬냐면 놀라지 마세요. 9,060명을 해줘요. 9,060명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9,060명 중에 한 명으로 곽재우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치사하다. 어떤 좀 너무 치사하다. 참가상 같은 거 아닙니까? 참가상. 그렇지, 참가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정상. 우정상. 그러면 곽재우 장관은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곽재우 장군의 후가 망우당인데 그 낙동강 근처에 망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도인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1617년 4월 10일 망우정에서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당시 곽재우의 곁엔 단벌옷, 검은고, 낚싯배 한 척이 전부였다고 해요. 진짜 검소했네요. 그래서 얼마나 검소했냐면 당시 임금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네. 선비가 보통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를 왕한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왕한테 편지 한 장 쓸 종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다 나눠줬어 이미 임진왜란 때. 의병 운용에도 쓰고 의병 가족에게도 주고 모두 다. 다 살려서 금수저였는데 그 모든 유산을 전부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